임플란트 하다가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혹시 들으셨어요? 봤죠.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왜냐면 수면을 하잖아요. 많이 하죠, 우리도. 진짜 할 말 많지. 할 말 많고 대신에 조심스럽기도 하고. 예, 근데 이 치과 쪽 수면 치료 관련해서 사망 사고는 몇 년 전부터 꽤 많이 알려졌어요. 저는 이제 여기저기 들려오는 얘기가 많아서, 왜냐면 제가 세미나도 하고 하니까 영업사원들도 가끔씩 얘기를 해주고, 원장님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세미나를 했던 가장 큰 이유, 진짜 안전한 약물만 가지고 하자, 이제 이걸로 세미나를 했던 거고, 물론 이제 왜 다른 약물을 쓰냐, 다른 약물이 훨씬 잘 자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어쨌든 로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인데,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할까봐 엄청 겁났던 기사. 그럼 일단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당일에 11개를 발치를 했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위험해요? 아니요. 그 중에서 이슈됐던 거 2개죠. 고령의 환자에게 11개 그렇게 많이 임플란트를 하는 게 말이 되냐. 그게 1번. 두 번째는 뭐 의식화 진정을 하는 게 말이 되냐. 마취과 의사도 없이. 그 2가지. 그거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가 됐던 건데, 마치 치과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댓글 같은 것도 달리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겁났죠. 왜냐하면 치과에 못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툴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수면 내시경처럼. 내시경 치료가 나쁜 치료는 아니잖아요. 나쁜 진단도 아닌데, 그게 대중화된 게 수면 때문에 대중화된 건데, 치과도 좀 더 문턱이 낮아질 수 있었고 지금 낮아졌는데, 그게 이제 마치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돼버릴까 봐. 치과 공포증 가진 분들에겐 되게 좋은. 그렇죠. 그러니까 공포증이 심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구역발사 심한 사람들, 요 근처만 가도 토하는 구역질환이 많으니까 이분들은 정말 딱 하는 순간 바로 괜찮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파킨슨병이나 몸 떠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바로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치료 못하는 사람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 진료를 한 번에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제 긴장이 풀린 상태니까 체어에서 1시간 이상 누워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한 2-3시간도 버틸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까지로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너무 그냥 루틴하게 하는 거는 좀 반대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이 아티카인 16개 이거는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뭐 얼마나 위험한 약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티카인은 국소마취제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리도카인이라는 약인데, 리도카인보다 아티카인이 더 세요. 침투력이 세고 대신에 지속기간이 짧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도카인으로 안 되는 환자들이나 필요한 부분에 쓰는데, 아티카인이 좀 빨라요, 지속 시간이. 그래서 수술을 빨리빨리 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쓸 수도 있는데, 이게 독성이 세가지고 신경 근처에다가 많이 놓게 되면 신경에 손상이 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전달 마취는 나는 하면 안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달 마취 안 하고 침륜 마취만 막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16개 쓸 수 있죠. 그리고 16개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제 교과상에 나오는 거는 이제 10개 이상 넘기만 하지만, 그게 어차피 시간 지나면 또 유지하기 위해서도 놔줘야 되고 하니까. 저희는 어떤 거 써요? 우리는 리도카인을 기본으로 쓰고, 이제 리도카인 알러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게 이제 프로카인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티카인도 있죠. 아티카인은 이제 리도카인 잘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죠. 수면을 위한 약물은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제 프로포폴, 우유주사, 그 다음에 이제 미다졸람, 이 2개가 되게 대표적인 거. 그 다음부터는 약간 최근에 뭐 레미마졸람 이런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다양한 약물이 나오고 있고, 저도 쓰면서 계속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세미나 할 때 이제 서울대 마취과 교수님이랑 같이 세미나 할 때도 다시 물어봤는데, 안전한 약물이 뭐냐라고 하면, 약의 그 성분 중에 얼마 이상을 넣으면 사람이 사망하는 거에 대한 효과가 있어요. LD50이라고 해가지고, 미다졸람은 아무리 많이 써도 사망률이 없어요. 근데 프로포폴 같은 경우는 조금만 많아지면 사망률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약은 안 쓰는 거지. 그거 있다지 않았어요? 미다졸람을 깨울 수 있는 약. 있죠. 그러니까 역전제가 있죠. 플루마제는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게 있으면 좋은 게, 문제가 생겼을 때 최대한 빨리 깨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호흡을 역전시켜주지 못하고 약을 역전시켜주는 거지. 예를 들어 호흡이 떨어지면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대처를 해야 돼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게 솔직히 치과 의사가 많이 안 배웠죠. 나는 이제 공안외과 의사라서 많이 배우고 나오긴 했지만, 일반적인 치과 의사들이 응급 상황까지 다 다루지 못하니까, 이제 그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죠. 치과 의사들이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걸 대처를 못하면서 하면 안 되지 않냐. 일부 동의하죠. 일부 동의하는데, 배운 사람은 되게 상당히 좋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수면 세미나는 나는 그걸 했던 이유는, 안전하게 하는 문화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게 딱 핵심이죠. 안전한 약물로 안전하게만 하자. 너무 딥슬립, 그러니까 딥세데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까지 가지 말자. 치과에서 하는 게. 그 이전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환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게 핵심. 이게 핵심이고, 그게 가능한 약물이 미다졸람이고, 미다졸람은 모니터링만 잘하고 그런 대처만 잘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떼고 쉽게
빨리 잠드는 약을 쓰는 치과는 공장형 치과라서 아무래도 하는 영향이 용량 조절을 갖다가 딱딱딱 조절 못하면 환자가 안 자. 그러면 이제 환자가 수면이라고 했더니 사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이제 약을 더 쓰게 되죠. 대표적으로 케타민 같은 경우에는 잘 자요. 되게 잘 자요. 걔가 뇌를 바로 통과하기 때문에 되게 잘 자는데 원래 동물용 마취제거든요. 그게. 그래가지고 어린애들은 응급실 가면 빨리 재우고 빨리 해야 되니까 효과가 빨리 오고 하니까 어린애들용으로 많이 쓰고 대학병원에서도 써요. 가끔 이렇게 초반에 재울 때.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잠을 잤는데 미다로 내가 재우는 능력이 안 되면 결국 케타민을 한 번 더 쓰게 되거든요. 중독이 되니까. 네, 중독되는 약물이 있죠. 미다졸 하면 중독이 거의 안 되고. 그리고 이거 모니터링 기록한다는 건 어떻게 모니터링 저희가 기록하는지 이거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기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건지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일 많이 재는 게 이제 호흡을 재기 때문에 TCO2라고 해가지고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치과에서 하고 입을 보니까 계속 가슴이 들락날락 하는 걸 맨날 확인을 하면서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 볼 것 같으면 이 TCO2를 달아야죠. 그거는 이제 좀 더 고급 장비인 거고 기본 장비는 산소 포화도, 산소 여기 재는 거랑 그 다음에 혈압, 맥박 요거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제 필요하면 이제 산소를 투입할 준비도 항상 해놔야 되고. 그래서 그 뭐지 가족들이 조금 불안해한 게 이런 마취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 가격 얘기로만 상담을 하다가 뒤늦게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되게 후회스럽다. 아, 그치. 근데 저희는 그래도 원장님하고 전에 마취 얘기 좀 하지 않아요? 많이 하죠. 우리는 설명을 엄청 많이 하지. 환자분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분이 많잖아요. 많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그런 뉴스가 나와도 수면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죠. 우리도 뭐 환자가 줄지도 않았고 오히려 늘었고. 근데 설명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지. 너무 편해요. 당연히 하는 것처럼 그냥 해버리면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대학병원 가면 일단 수면 마취 걸면 보호자 없이는 안 해줘요.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령이 되면 안 걸어줘요. 위험하니까. 그거를 로컬에서는 다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 임플란트 환자들은 고령인 사람이 많고 그리고 보호자 없이 오려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막 스케일링 하는데 간단한 뭐 비보험 진료 하나 하는데까지 수면을 건다?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 수면을 쓰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툴인데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 내가 주로 얘기하는 게 그거죠. 생각보다 안 잔다. 꿀잠 자는 거 아니다. 오해하지 마셔라. 의식을 잃는 것도 아니다. 다만 약간 술 취한 상태에서 진료받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중간중간에 꿀잠 잘 수 있다. 그리고 선행적 기억 상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억이 아무 동안 안 날 수 있다. 하지만 의식을 잃고 전신마취 거는 건 우리는 안 한다. 안전한 정도까지만 재운다. 그 얘기를 항상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약물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한다. 아니면 환자분이 선택을 준다. 수술이라고 하니까 자는 게 좀 더 편하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입장에서는 추천을 할지 안 할지. 추천합니다. 냉정하게 합니다. 또 솔직히 그게 솔직하게 말해도 환자 유인 수단이 돼요. 그러니까 망설이는 사람에게 그거를 하면 우리 병원에서 하는 선택지에 도움이 많이 되죠. 나도 어릴 때 치과 가서 기절한 적 있거든요. 어릴 때 6살, 내가 7살 때인가 어린애 데리고 한 2시간을 하셨어요. 그 치과에서 애가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물론 끝났는데 내가 기절해 있었다고 하더라고. 땀 완전 버벅이 돼가지고. 가만히 잘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기절한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의사가 캐치 못한 거지. 근데 그런 기억을 주고 싶지 않은 거죠. 환자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일단 엄청 힘든 치료를 최소한의 부담으로 일단 빨리 마무리해놓고 그 다음부터 뭐 스케일링이랑 체크나 이런 것들은 수면 없이 합시다. 그래서 치과 부담 없이 오세요.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경험이 엄청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환자를 봤을 때, 이 환자 상태를 봤을 때 할지 말지.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대충 딱 보면 보인단 말이죠. 수면제 드시거나 아니면 주량 같은 것도 딱 보고 전신질환에 대한 체크, 그런 게 중요하죠. 그걸 잘 알아야 수면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희 그 마취약 보러 가면 안 돼요? 보러 가면 되죠. 마취약은 그냥 보관하면 안 되고 금고에 보관해야 돼. 금고에 매일매일 그거 우리가 몇 개 썼고 몇 개 남았고 앰플 남은 거 다 해가지고 보관해요. 내가 안 들어가지고 이제 뭐지? 이렇게 이것도 다 층 다르게 보관해야 돼.